안녕하세요. 지적상권법 강의를 담당한 정상조입니다. 지난 1강, 2강에서 지적상권법의 개념, 종류, 그리고 경제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상권법은 아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법마다 요건과 절차가 모두 달라서 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창의와 혁신 결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불공정 경쟁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지 청구와 같은 법률적인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1강과 2강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적상권법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경제적인 기능과 실제로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과 외국 간의 통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을 살펴보셨습니까? 오늘은 지적재산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로 지적상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토대로 해서 경쟁 사업자로 하여금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있고 금지시킬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시장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쟁업자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지적상권의 행사는 경쟁 제한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위험성과 특징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그 나타나는 개개의 현상은 모두 다양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상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 괴물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괴물은 특허권을 이용해서 제조업체의 제조를 금지시키거나 또는 금지시키겠다고 협박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과다한 로얄티를 받아가는 기업을 특허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인텔렉츄얼 벤처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우리 국내 대학을 쭉 돌면서 건당 $8,000 정도씩 해서 268건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동일한 기업은 삼성의 11조 원 그리고 LG의 5천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요구한 바가 있고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하이닉스를 상대로 해서 미국에 소송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괴물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부와 기업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특허 괴물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 괴물의 양면성을 미국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마존.com은 온라인 판매의 선두주자로서 그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원클릭 메소드가 그 주요한 특허권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고 그 인적 사항에 따른 방문을 편리하게 해주고 또 물품을 구매했을 때 결제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 그리고 우송받을 주소 그리고 결제가 모두 다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방법 발명을 원클릭 방법 발명이라고 합니다. 아마존.com은 그러한 원클릭 판매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특허권을 근거로 해서 온라인 판매에 관한 아주 거대한 시장을 새롭게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쟁업체 바른앤노블은 온라인 판매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일반 서점으로부터 출발한 후에 온라인 판매를 나중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자 아마존.com은 자신의 원클릭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원클릭 방법 발명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너무나도 자명한 기술이지요. 그러나 아마존.com이 특허 출원을 했을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새롭고 아주 진보적인 기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돼서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com은 바른앤노블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그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그 침해의 금지로서 특허 침해를 금지하기 위해서 바른앤노블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바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원클릭 특허 기술은 유효성이 문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 특허 기술이 유효하다면 그러한 유효한 특허권을 근거로 해서 경쟁업체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금지 청구라고 하는 막대한 무기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특허법은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허권, 특히 금지 청구권이라고 하는 무서운 무기를 줌으로써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구가 항상 유용하게만 쓰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베이 사건을 보시면 그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온라인 경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경매를 해서 새로운 경매 시장을 가상 공간에서의 경매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수익을 많이 올리자 먹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먹 익스체인지는 어떠한 제조업이나 어떠한 판매업도 하지 않고 오직 특허 발명을 취득해서 그 특허 발명을 사업화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이베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먼저 요구하는 협상을 했고 그 협상이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베이에 대해서 온라인 경매 영업을 금지하라고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마존.com이 바른앤노블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 영업을 금지하라고 청구한 것과 똑같은 청구를 한 것입니다. 아마존.com에서의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먹 익스체인지도 마찬가지로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베이는 온라인 경매 영업을 문 닫아야 할
위험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침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 모두 기계적으로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되면 언제나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침해 금지로 인해서 특허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과 침해 금지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서 침해 금지로 인한 사회적인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해서 침해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의 원고인 머크 익스체인지는 협상을 통해서 로열티, 기술료를 받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베이를 상대로 해서 침해 금지 명령을 반드시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대법원은 경제적 불법 행위,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서 침해 금지 청구권을 인정한 최유초의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약간 모순된 판결인 것처럼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이베이에서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의 불법 행위가 별도로 구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권 외에 계속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다른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이 금지 청구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성문법상 인정된 금지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형평법의 법리에 따라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 가지고 금지 청구권의 행사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대법원의 판결이 결과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 취지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베이 사건에서